서울의 한복판, 명동 골목길 깊숙한 곳에 자리한 작은 한식당. 오후 2시 점심시간이 막 지나간 시각이었습니다. 문득 유리문이 열리며 키 큰 외국인 남성이 조심스럽게 들어섰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르코 안드레아스, 42세의 독일인 항공 엔지니어였습니다. 출장으로 한국에 온 지 겨우 하루째, 그는 아직 이 나라의 문화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플라스틱 의자와 작은 테이블들이 놓인 소박한 식당 내부를 둘러보며 약간 당황스러워했지만 새로운 문화를 탐험하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었기에 용기를 내어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 순간 그는 자신이 곧 경험하게 될 놀라운 일들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코 안드레아스입니다. 제가 그 작은 한식당에서 경험한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서울에 출장 온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김포공항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과의 중요한 기술 미팅을 마치고 명동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죠. 독일 항공업계에서 15년째 일해오면서 세계 각국을 돌아다녔지만 한국은 처음이었습니다. 사실 이번 출장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미팅이 예상보다 길어져서 오후 2시가 넘어서야 점심을 먹을 시간이 생겼습니다. 호텔에서 나와 명동 거리를 걸어다니며 식당을 찾고 있었는데 첫 인상은 상당히 압도적이었습니다. 네온 사인들이 빽빽하게 늘어선 거리, 빠르게 걸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어디서나 들려오는 활기찬 소음들. 독일의 조용하고 질서정연한 거리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처음 몇 곳의 식당들을 살펴봤지만 대부분이 제게는 너무 부담스러워 보였습니다. 어떤 곳은 너무 고급스러워서 정장을 입고 혼자 들어가기에는 어색했고, 어떤 곳은 너무 시끄러워서 차분히 식사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글로만 적힌 메뉴들이 저에게는 완전한 미지의 세계였습니다. 독일에서라면 이런 상황에서 보통 맥도날드나 버거킹 같은 익숙한 체인점으로 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까지 와서 서양 음식을 먹는다는 게 왠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계속 걸어다니며 더 친숙해 보이는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메인 도로에서 살짝 벗어난 골목길에서 작은 식당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다른 곳들과 달리 화려한 네온 사인이나 큰 간판은 없었지만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따뜻한 조명과 소박한 분위기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특히 안에서 식사하고 있는 현지인들의 모습이 정말 자연스럽고 편안해 보였습니다. 용기를 내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따뜻한 공기와 함께 복합적인 향기들이 저를 맞았습니다. 마늘, 생강, 그리고 제가 이름도 모르는 여러 향신료들이 어우러진 냄새였죠. 독일에서는 맡아본 적 없는 깊고 진한 향기였습니다. 식당 안은 생각보다 훨씬 아담했습니다. 테이블은 정확히 6개가 있었고 모두 4인용 크기였습니다. 의자들은 플라스틱 재질이었는데 처음에는 조금 의외였습니다. 독일에서라면 이런 재질의 의자는 보통 야외 카페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결코 저급하거나 허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실용적이면서도 친근한 느낌이었습니다. 가장 당황스러웠던 것은 메뉴판이었습니다. 벽에 붙어있는 여러 장의 종이에 한글로 빼곡히 적혀 있었는데 저에게는 완전히 외계어 같았습니다. 다행히 몇 개의 메뉴에는 작은 사진이 붙어 있었고 그 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빨간 국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는 뚝배기 사진이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젊은 여직원분께 다가갔습니다. 그분은 20대 중반 정도로 보였는데 제가 다가가자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가리키며 어색한 한국어로 이것을 하나 달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에 급하게 배운 몇 마디 중 하나였습니다. 직원분은 김치찌개냐고 물으셨는데 저는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환하게 웃으며 알겠다고 잠깐만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저는 그 말을 정확히 알아듣지 못했지만 톤과 표정으로 긍정적인 대답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안내받은 자리에 앉으며 저는 주변을 더 자세히 관찰해 보았습니다.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을 보니 모두 여러 개의 작은 접시들을 앞에 두고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메인 요리로 보이는 큰 그릇 하나와 함께 다양한 색깔의 반찬들이 작은 접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흰색,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 마치 작은 무지개 같았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평범한 식사를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럽에서의 경험으로 미뤄봤을 때 적어도 20분에서 30분 정도는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예상했죠. 스마트폰을 꺼내서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오후 2시 15분 정확히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문한 지 채 2분도 지나지 않아서 바로 그 젊은 여직원분이 작은 흰 접시 하나를 들고 제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처음에는 뭔가 잘못된 건 아닌가 싶었습니다. 제가 주문한 건 김치찌개 하나뿐인데 왜 다른 음식을 가져다 주시는 걸까요? 접시 안을 보니 빨갛고 하얀 채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이지만 그것이 바로 김치였습니다. 처음 본 김치는 정말 신기했습니다. 냄새를 맡아보니 신맛과 매운맛이 복합적으로 섞인 독특한 향이 났습니다. 독일에서는 절대 맡아볼 수 없었던 냄새였죠. 호기심이 생겨서 젓가락으로 한 조각을 집어 입에 넣어 보았습니다. 순간 입안에 폭발적인 맛이 퍼졌습니다. 아삭한 식감과 함께 새콤하면서도 알싸한 매운맛, 그리고 깊은 감칠맛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몇 분 후 또 다른 작은 접시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노란 콩나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초록색 나물, 그 다음에는 흰색과 붉은색이 섞인 무채 같은 것이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작은 접시들이 하나씩 제 테이블 위에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김치찌개 하나만 주문했는데 왜 이렇게 다른 음식들이 계속 나오는 걸까요? 하지만 다른 테이블들을 살펴보니 모든 손님들이 비슷하게 여러 개의 작은 접시들을 앞에 두고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문한 지 정확히 4분 30초 만에 김치찌개가 나왔습니다. 뜨거운 돌솥에 담긴 채로 아직도 보글보글 끓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반사적으로 시계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5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이 모든 음식들이 제 앞에 놓인 것입니다. 제 머릿속은 완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렇게 빨리 음식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유럽에서라면 웨이터를 부르는 것만으로도 5분은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주문부터 음식이 모두 나올 때까지 5분도 안 걸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첫 번째 문화적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더 큰 놀라움들의 단순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놀랐는지 이해하시려면 제 지난 15년간의 유럽 출장 경험들을 들려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독일 함부르크에 위치한 항공우주 기업에서 항공 엔진 설계 엔지니어로 일하면서 유럽 곳곳을 출장 다녔습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벨기에, 오스트리아, 스위스. 거의 모든 유럽 국가들을 업무차 방문했죠.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2019년 4월 파리의 한 비스트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저는 에어버스 본사와의 차세대 엔진 기술에 대한 중요한 미팅을 위해 파리에 있었습니다. 미팅이 예상보다 훨씬 길어져서 오후 1시가 넘어서야 끝났고 다음 약속이 오후 3시에 있어서 빠르게 점심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에어버스 본사 근처에서 동료가 추천해준 비스트로로 향했는데 그곳은 현지인들 사이에서도 유명한 맛집이었습니다. 비스트로에 도착했을 때 시간은 정확히 오후 1시 15분이었습니다. 웨이터가 자리로 안내해 주었는데 그의 움직임은 여유로웠습니다. 마치 시간에 쫓기는 것 따위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제가 빠르게 식사를 마쳐야 한다고 웨이터에게 설명했더니 그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스테이크와 감자튀김이라는 간단한 요리를 추천했습니다. 그는 이 요리라면 빨리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15분이 지나도 음식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20분, 25분. 시계 바늘이 무정하게 돌아가는 동안 저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참을 수 없어서 웨이터를 불렀더니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특유의 프랑스식 표정을 지었습니다. 곧 나온다고 말하며 마치 제가 너무 성급하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결국 음식이 나온 시간은 오후 2시 20분이었습니다. 주문한 지 무려 1시간 5분 만이었습니다. 웨이터는 음식을 가져다 주면서도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자, 여기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이 모든 기다림이 당연한 것인 양 말이죠. 독일에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함부르크에 있는 제가 자주 가던 전통 독일 레스토랑에서는 슈니체를 주문하면 주방장이 고기를 직접 두들겨서 얇게 펴고 빵가루를 묻혀서 기름에 튀겨내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최소 35-40분은 걸렸습니다. 사우어브라텐이라는 독일식 소고기 로스트를 주문할 때는 더욱 기가 막혔습니다. 웨이터가 이 요리는 준비하는데 50분 정도 걸린다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50분이라니
하지만 이상하게도 다른 독일 손님들은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기다림을 즐기는 것 같았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그 시간 동안 맥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때로는 신문을 읽기도 하고 체스를 두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식사가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의 사회적 활동이자 휴식 시간이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또 다른 종류의 기다림을 경험했습니다. 2020년 1월 밀라노에 있는 알파 로메오와의 프로젝트 미팅 후 현지 동료가 추천해준 리소또 전문점에 갔습니다. 메뉴에서 밀라노식 리소또를 주문했더니 나이든 웨이터가 다가와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는 이 리소또는 셰프가 직접 주문을 받은 후에 쌀을 하나하나 볶기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약 40분 정도 걸릴 예정이니 양해해달라고 했습니다. 웨이터는 진정한 리소또는 절대 서두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쌀이 완벽한 쫄깃한 상태가 될 때까지 정성껏 저어가며 끓여야 하며 이것이 그들의 자부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제공된 것은 올리브와 치즈, 그리고 작은 토스트 몇 개였습니다. 물론 이것들도 무료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전식이라는 이름으로 별도의 가격이 책정되어 있었죠. 하지만 40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습니다. 나온 리소또는 정말 완벽했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는 더욱 독특한 경험을 했습니다. 2021년 여름 세아트와의 프로젝트로 바르셀로나에 있을 때였습니다. 오후 2시쯤 점심을 먹으러 호텔 근처의 타파스 바에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가 정확히 낮잠 시간이었다는 점입니다. 작은 타파스 몇 개를 주문했는데 이베리아 햄, 매운 감자 요리, 그리고 마늘 새우였습니다. 모두 간단해 보이는 요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타파스가 나올 때까지 25분이 걸렸습니다. 웨이터에게 물어보니 천천히라는 뜻의 말로 대답했습니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일할 때는 또 다른 종류의 문화를 경험했습니다. 홍합 전문점에서 홍합 요리를 주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웨이터는 정확히 35분 후에 음식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35분 후 1분의 오차도 없이 음식이 나왔습니다. 이런 정확성은 인상적이었지만 동시에 융통성이 없다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제가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는지 물었을 때 웨이터는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는 정반대의 경험을 했습니다. 한 로컬 카페에서 간단한 따뜻한 샌드위치를 주문했는데 25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웨이터는 매우 친절했고 계속 미안하다고 사과했지만 그래도 시간은 단축되지 않았습니다. 스위스 취리히에서는 정확성이 극에 달했습니다. 한 전통 레스토랑에서 전통 스위스 요리인 감자전을 주문했을 때 웨이터는 정확히 42분 후에 서빙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42분 후에 음식이 나왔습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한 전통 커피하우스에서는 또 다른 차원의 경험을 했습니다. 커피 한 잔을 주문했는데도 15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케이크까지 주문하면 25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웨이터들은 모두 정식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서비스는 극도로 격식을 차렸습니다. 이 모든 경험들을 통해 제 머릿속에는 고정된 공식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빠른 음식은 패스트푸드이고 패스트푸드는 건강하지 않은 음식이라는 공식 말입니다. 맥도날드나 버거킹 같은 곳에서만 5분 안에 음식을 받을 수 있고 제대로 된 요리를 원한다면 반드시 기다려야 한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은 단순히 음식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인생의 모든 좋은 것들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빠르게 얻을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품질이 떨어지거나 가짜라고 여겼죠. 이것이 42년간 제 인생을 지배해온 철학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그 작은 한식당은 제가 지난 15년간 구축해온 이 모든 고정관념을 단 5분 만에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그 작은 한식당에서 제 모든 상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5분 만에 나온 음식들을 바라보며 저는 내심 의심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미리 만들어둔 걸 데워서 낸 것이거나 인스턴트 음식일 거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제 눈앞에는 믿기 어려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김치찌개가 담긴 뚝배기에서는 아직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고 국물 표면에서는 기포들이 보글보글 터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방금 전까지 불 위에서 끓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 깊이 박힌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김치찌개를 제대로 끓이려면 여러 단계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먼저 김치를 적당히 볶아서 신맛을 날려야 하고 그 다음 적절한 육수를 부어야 합니다. 여기에 두부와 돼지고기, 각종 양념을 넣고 충분히 끓여야 깊은 맛이 우러나옵니다. 아무리 숙련된 요리사가 만든다 해도 최소 15분에서 20분은 걸려야 하는 복잡한 요리인데 어떻게 5분 만에 이런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 가지 가설을 세워봤습니다. 혹시 대량으로 미리 끓여두고 개별 뚝배기에 나누어 담아서 데우는 방식일까요? 아니면 압력솥이나 특수한 조리기구를 사용하는 것일까요? 하지만 이 작은 식당에 그런 고가의 장비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김치찌개 국물을 떠서 입에 넣는 순간 제 모든 예상과 의심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혀끝을 자극하더니 깊고 진한 맛이 입 안 가득 퍼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데운 음식의 평면적인 맛이 아니었습니다. 김치의 신맛과 깊은 감칠맛이 국물 전체에 완벽하게 우러나와 있었고 돼지고기의 진한 고소함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양념들의 복합적인 맛이 층층이 느껴졌습니다. 마늘의 톡 쏘는 알싸한 맛, 생강의 깔끔하고 알큰한 맛, 그리고 제가 이름도 모르는 여러 향신료들이 완벽한 균형을 이루며 하나의 조화로운 맛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깊이 있고 층층이 쌓인 맛은 충분한 시간을 들여 정성껏 우려내지 않으면 절대 나올 수 없는 복잡한 맛이었습니다. 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요리에 대한 모든 상식과 완전히 배치되는 현실 앞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15년간 유럽 곳곳을 다니며 축적한 경험들이 모두 의미 없어 보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반찬들이었습니다. 배추김치를 입에 넣자 아삭하고 시원한 식감이 입안을 깨끗하게 정화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적절히 익은 김치였습니다. 적당한 신맛과 감칠맛, 그리고 아직도 살아있는 아삭한 식감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런 김치를 만들려면 최소 며칠은 발효시켜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상적인 상태로 제공될 수 있을까요? 콩나물 무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콩나물이 적절한 아삭함을 유지하면서도 양념이 골고루 잘 배어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먹어본 콩나물 요리들과는 차원이 다른 신선함과 맛이었습니다. 시금치나물 역시 부드럽면서도 고소한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미리 준비된 것이 분명했지만 마치 방금 만든 것처럼 신선함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갈등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모든 것이 진짜라면 정말 놀라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경험과 지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유럽의 식당 문화는 이랬습니다. 좋은 음식을 원하면 시간을 투자해야 하고 빠른 서비스를 원하면 품질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험이 아니라 15년간 반복적으로 확인된 절대적 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일과 여가, 효율성과 여유를 명확히 구분하는 문화였습니다. 업무 시간에는 극도로 효율적이지만 식사 시간만큼은 여유를 즐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졌습니다. 프랑스나 이탈리아는 더욱 극명했습니다. 식사는 단순한 영양 섭취가 아니라 문화이자 예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들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졌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전통적인 음식을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화의 근본적인 차이일까요? 독일이 일과 일상을 분리하는 문화라면 한국은 모든 영역에서 효율성을 추구하면서도 품질을 포기하지 않는 문화일까요?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이 모든 효율성 속에서도 따뜻함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직원들의 자연스러운 미소, 강요되지 않은 친절함, 그리고 손님을 진심으로 배려하는 진정성 있는 마음. 이런 것들이 차갑고 기계적인 효율성이 아니라 인간적인 따뜻함을 담은 효율성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김치찌개를 다시 한 숟갈 조심스럽게 떠먹으며 이 모든 상황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보려 했습니다. 5분이라는 믿기 어려운 시간, 완벽에 가까운 맛, 다양하고 신선한 반찬, 놀랍도록 저렴한 가격, 그리고 진심 어린 친절한 서비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동시에 가능할 수 있을까요? 경제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것이 한국이 단기간에 놀라운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와 관련이 있을까요? 이런 효율성과 품질을 동시에 추구하는 독특한 문화가 한국 경제 기적의 원동력이었을까요?
저는 점점 더 많은 궁금증과 의문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경험을 통해 제가 얼마나 깊은 편견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살아왔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빠른 것은 반드시 품질이 떨어진다는 확고한 믿음, 저렴한 것은 서비스가 나쁠 수밖에 없다는 선입견, 그리고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해야 한다는 공식, 이 모든 것들이 한국이라는 작은 식당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계속하던 중 김치가 점점 줄어들어 거의 다 떨어져 가자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살짝 들어 직원을 불렀습니다. 유럽에서 15년간 쌓인 경험상 추가 반찬은 당연히 별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최대한 정중하게 실례한다며 김치를 좀 더 주실 수 있는지 서툰 한국어로 어색하게 물었습니다. 이 순간 저는 다시 한번 긴장했습니다. 유럽에서의 뼈아픈 경험들이 머릿속에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파리의 그 비스트로에서 빵 한 조각을 더 달라고 했을 때 웨이터가 친절하게 가져온 것은 빵이 아니라 추가 요금 이유로가 적힌 차가운 계산서였습니다. 독일에서도 상황은 비슷했죠. 심지어 물 한 잔조차 유료인 곳이 대부분이었으니까요. 이탈리아에서는 테이블에 앉기만 해도 코페르토라는 자리세를 별도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젊은 여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잠깐만 기다리라고 대답한 후 정말로 아무렇지도 않게 신선한 김치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지갑을 꺼내려 했는데 그 직원이 손을 저으며 친근하게 말했습니다. 반찬은 무료라고, 그리고 더 필요하면 언제든 편하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뇌가 잠시 멈춘 것 같은 느낌이었죠. 혹시 제가 한국어를 심각하게 잘못 이해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아니면 처음 주문할 때 무의식적으로 이런 서비스가 포함된 특별한 패키지를 선택한 건 아닐까요? 하지만 아무리 기억을 되짚어봐도 김치찌개 하나만 단품으로 주문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고 있던 모든 상식과 경험을 완전히 뒤엎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유럽에서라면 빵 한 조각, 버터 한 조각도 추가로 달라고 하면 당연히 돈을 내야 하는데 여기서는 반찬을 무료로 리필해준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언제든 필요할 때마다 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호기심과 확신을 얻고 싶은 마음에 저는 주변을 더욱 자세히 관찰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저에게만 베풀어진 특별한 대우인지 아니면 정말로 일반적인 서비스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잠시 후 제 예상을 확인해주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은 할머니께서 자연스럽게 직원을 부르시더니 콩나물 무침을 더 달라고 하셨습니다. 직원은 전혀 주저하지 않고 미소를 지으며 바로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돈이나 추가 비용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고맙다며 환하게 웃으셨고 직원도 당연하다는 듯이 웃으며 응답했습니다. 또 다른 테이블에서는 중년 남성이 김치를 추가로 요청했고 젊은 부부는 시금치나물을 더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직원들은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반찬들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일상적이어서 마치 오랜 세월 동안 반복되어 온 당연한 관습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런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 따뜻한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손님을 가족처럼, 소중한 사람처럼 대접하는 진심 어린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받는 손님들도 그 정성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고마워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김치찌개를 한 숟갈 더 떠먹으며 저는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음식을 파는 행위가 아니라 사람을 진심으로 대접하는 문화라는 깨달음이 들었습니다. 5분이라는 놀라운 빠른 시간도 그것은 손님을 오래 기다리게 하고 싶지 않은 세심한 배려였습니다. 무료 반찬 서비스도 그것은 손님이 배불리 맛있게 먹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문득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42년을 살아오면서 과연 이런 진심 어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독일에서, 프랑스에서, 이탈리아에서 저는 항상 돈을 지불하는 고객이었고 서비스를 구매하는 소비자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단순한 고객이나 소비자가 아니라 진심으로 환대받는 손님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인들의 독특한 정서이자 문화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효율성과 따뜻함이 대립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특별한 문화. 빠르면서도 정성스럽고 합리적이면서도 감성적이고 현실적이면서도 인간적인 문화.
이것이 바로 한국이 가진 독특하고 매력적인 특성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문화가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한국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남을 배려하고 함께 나누는 것을 자연스럽게 배우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배려심과 나눔의 정신이 자연스럽게 직업생활과 사회 전반에까지 스며들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독일에서는 프로페셔널리즘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집니다. 정해진 규칙과 시스템에 따라 정확하고 일관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서비스라고 인식됩니다. 개인적인 감정이나 여분의 배려는 오히려 프로답지 못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기본적인 프로페셔널리즘을 넘어선 더 높은 차원의 서비스를 추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규칙과 매뉴얼을 넘어선 진심 어린 인간적 배려 말이죠. 저는 이런 경험을 통해 한국이 왜 서비스업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와 인정을 받는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빠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넘어서서 고객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드는 진정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탁월한 서비스 문화가 한국의 다른 분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K-팝, K-드라마, K-뷰티, K-푸드 등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인기를 끄는 이유도 이런 세심한 배려와 완성도에 대한 추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 사람들에 대한 저의 인식이 완전히 그리고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빠른 서비스에 놀랐었는데 이제는 그 빠른 서비스 뒤에 숨어있는 따뜻하고 깊은 마음을 발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진짜였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한 숟갈을 소중히 떠먹으며 저는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이 감동적인 경험을 절대 잊지 말자. 그리고 독일로 돌아가면 동료들과 친구들에게 이 놀라운 이야기를 꼭 전해주자고 말입니다. 한국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짜 한국의 모습을 알려주고 싶다는 강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파리에서 겪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작년 봄, 에펠탑 근처의 한 레스토랑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에어버스와의 중요한 프로젝트 미팅을 마치고 점심을 먹으러 간 날이었습니다. 시간이 촉박해서 빠른 식사를 원했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메인 요리로 스테이크를 주문했는데 함께 나온 채소가 너무 적어서 샐러드를 추가로 주문해야 했습니다. 샐러드 하나 더 달라고 했더니 웨이터가 메뉴판을 들고 와서 가격을 가리켰습니다. 15유로였습니다. 한국 돈으로 약 2만 원, 작은 샐러드 하나에 그런 가격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때와 지금 한국에서의 경험을 비교해보니 정말 극명한 차이였습니다. 파리에서는 작은 샐러드 하나에 2만 원을 냈는데 여기 한국에서는 김치찌개 한 그릇에 8,000원을 내고도 여러 가지 반찬을 무료로 무제한 리필 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더욱 기억에 남는 것은 그때 파리 웨이터의 반응이었습니다. 제가 샐러드 추가 주문에 대해 망설이는 모습을 보이자 그는 약간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빨리 결정하라는 듯한 시선이었죠. 그리고 그 작은 샐러드가 나올 때까지 추가로 20분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제가 김치를 더 달라고 하기도 전에 직원이 먼저 챙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짜증스러운 표정이나 귀찮아하는 기색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독일 함부르크의 제가 자주 가던 레스토랑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어느 겨울 저녁, 동료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러 갔었는데 독일 빵이 정말 맛있어서 빵을 더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웨이터는 추가 빵 바구니 하나에 3유로를 달라고 했습니다. 3유로는 큰 돈이 아니었지만 저는 그때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빵 하나도 돈을 내야 할까? 하지만 그것이 독일의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고 돈을 냈습니다.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보니 정말 놀라운 차이였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의 한 트라토리아에서의 경험도 떠올랐습니다. 맛있는 카르보나라를 먹고 있을 때 파마산 치즈를 더 달라고 했습니다. 웨이터는 친절하게 가져다 주었지만 계산할 때 파마산 치즈 추가분으로 2유로가 청구되어 있었습니다. 치즈 몇 스푼의 2유로였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추가로 치즈를 더 먹었으니 추가 비용을 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여겼거든요. 하지만 지금 한국에서의 경험과 비교해보니 정말 다른 철학이었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타파스 바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작은 올리브 접시를 하나 더 주문했는데 1.5유로였습니다. 올리브 몇 개에 1.5유로라니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비쌌던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경험들을 종합해보면 유럽에서는 모든 것이 개별적으로 가격이 매겨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소금이나 후추 같은 기본 조미료도 때로는 별도 요금이 있는 곳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명확하고 투명한 가격 정책이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완전히 다른 철학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메인 요리를 주문하면 그와 함께 손님이 만족할 수 있는 전체적인 식사 경험을 제공한다는 철학 말입니다. 반찬들은 메인 요리를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돕는 조연 역할을 하는 것이고, 따라서 추가 비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차이는 단순히 경제적인 시스템의 차이를 넘어서 문화적, 철학적 차이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유럽에서는 주고받기의 문화였다면 한국에서는 나누기의 문화였습니다. 프랑스에서 15유로를 내고 샐러드를 추가 주문했을 때 그 웨이터는 저를 고객으로 대했습니다. 돈을 내는 고객, 서비스를 구매하는 소비자로 말이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저를 손님으로 대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내는 고객이 아니라 집에 온 손님처럼 말이죠. 또 다른 흥미로운 차이점을 발견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추가 주문을 할 때마다 웨이터와의 복잡한 상호작용이 필요했습니다. 웨이터를 부르고 메뉴를 확인하고 주문하고 가격을 확인하고 결제 방식을 논의하고, 이 모든 과정이 번거로웠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복잡한 과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반찬이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요청하고 직원은 바로 가져다 주었습니다. 추가 비용이나 결제에 대한 논의는 전혀 필요 없었죠. 이런 차이를 경험하면서 저는 서비스업에 대한 철학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유럽에서 서비스업은 말 그대로 서비스를 파는 업종입니다.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 목적이죠. 하지만 한국에서 서비스업은 손님을 행복하게 만드는 업종인 것 같았습니다. 단순히 음식이나 서비스를 파는 것이 아니라 손님이 만족하고 기분 좋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계속하면서 저는 점점 더 감동받고 있었습니다. 빠른 서비스, 맛있는 음식, 그리고 무료 반찬까지. 하지만 그보다 더 감동적인 것은 제가 받고 있는 이 모든 배려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반찬들이었습니다. 배추김치를 입에 넣자 아삭하고 시원한 식감이 입안을 깨끗하게 해주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 익은 김치였습니다. 적당한 신맛과 감칠맛, 그리고 아직도 살아있는 아삭한 식감. 이런 김치를 만들려면 최소 며칠은 발효시켜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상태로 제공될 수 있을까요? 콩나물 무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콩나물이 아직도 아삭한 식감을 유지하고 있었고 양념이 고르게 배어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먹어본 콩나물 요리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건 역시 미리 준비해둔 것이 분명했지만 신선함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변을 다시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이 작은 식당에서 과연 이렇게 다양한 음식들을 동시에 준비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을까요? 주방이 보이지 않는 위치에 앉아 있어서 직접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식당의 규모로 봐서는 대규모 주방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테이블의 상황을 보니 더욱 신기했습니다. 제가 들어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손님이 들어와서 주문을 했는데 그 손님의 음식도 비슷한 시간 안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손님도 저와 마찬가지로 여러 개의 반찬들과 함께 메인 요리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 이 식당의, 아니 아마도 한국의 일반적인 시스템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제가 알고 있던 요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직원들의 움직임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젊은 여성 한 명과 나이 든 남성 한 명, 총 2명뿐인데 이렇게 많은 손님들에게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이라면 최소 4-5명의 직원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오랜 연습을 통해 완성된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서로 부딪히지 않으면서도 효율적으로 움직이며 각자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들의 예측 능력이었습니다. 손님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미리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물이 떨어져 가면 미리 채워주고 반찬이 부족해 보이면 먼저 가져다 주었습니다. 독일에서라면 손님이 직접 요청해야만 추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요청하기도 전에 필요한 것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다른 테이블을 유심히 관찰해 보았습니다. 한국인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직원에게 반찬을 더 달라고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성의 표정을 보니 이것이 전혀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직원은 정말로 자연스럽게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반찬들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돈이나 추가 비용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다른 테이블에서도 비슷한 광경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젊은 여성이 콩나물을 더 달라고 했고 나이든 부부는 시금치나물을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그때마다 직원들은 미소를 지으며 기꺼이 반찬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였습니다. 손님이 만족할 때까지 계속해서 나누어주는 문화.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 분위기. 저는 용기를 내어 직원에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반찬을 무료로 더 주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한국의 일반적인 문화인지 궁금하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온 관광객이라고 설명하면서 말이죠. 그러자 그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손님이 맛있게 드시는 게 보기 좋다며 배불리 드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국에서는 이런 것이 당연하다고, 손님이 만족해야 자신들도 기분이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손님이 만족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긴 문화였습니다. 저는 호기심이 생겨서 다른 질문도 해보았습니다. 이런 서비스 때문에 식당 운영이 어렵지는 않은지, 그리고 손님들이 이를 악용하는 경우는 없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직원이 웃으며 한국 사람들은 적당히 먹는다고, 너무 많이 달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또 다른 문화적 차이를 발견했습니다. 무료 서비스가 있어도 그것을 남용하지 않는 절제의 문화. 이건 역시 한국만의 특별한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또 다른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옆 테이블의 가족이 식사를 마치고 일어나는데 아이가 반찬을 흘렸습니다. 그러자 그 가족은 미안하다며 직원에게 사과했고 심지어 청소를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직원은 괜찮다며 만류했지만 그 가족의 미안해하는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며 저는 또 다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서비스를 받는 사람도 그에 대한 예의를 지킨다는 것이었습니다. 무료 서비스라고 해서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죠. 독일에서는 돈을 낸 만큼 서비스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고객과 서비스 제공자 사이의 관계가 명확한 거래 관계인 것이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 관계가 더 인간적이고 따뜻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또 다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김치를 다 먹자 직원이 아예 묻지도 않고 새로운 김치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제가 요청하기도 전에 말이죠. 독일에서라면 손님이 요청해야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손님이 필요로 하는 것을 미리 파악해서 제공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제가 김치를 더 원한다는 것을 알았느냐고 말이죠. 그러자 그 직원이 웃으며 김치찌개를 드시는데 김치가 없으면 섭섭하실 것 같아서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정말로 감동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진정한 마음 씀씀이었습니다. 손님의 마음을 읽고 그에 맞는 배려를 해주는 것. 이런 서비스는 유럽에서는 정말로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특별한 철학과 문화를 온몸으로 체험하는 시간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이 경험이 저에게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천천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메뉴판을 다시 보니 김치찌개의 가격은 8,000원이었습니다. 독일 돈으로 치면 6유로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독일에서라면 지금 제가 받은 서비스는 고급 레스토랑에서나 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빠른 서비스, 다양한 반찬, 그리고 무엇보다 이 정도 퀄리티의 음식과 진심 어린 배려. 이 모든 것을 합치면 독일에서는 최소 40유로, 한국 돈으로 5만 원은 내야 할 서비스였습니다. 이 가격으로 이 정도 서비스와 음식을 제공한다는 것이 경제적으로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어떤 비즈니스 모델로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저는 독일에서의 경험을 다시 떠올려 봤습니다. 독일에서는 효율성을 중시한다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정시 출근, 정확한 일정 관리, 체계적인 업무 처리. 이 모든 것이 독일의 자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식당에서만큼은 효율성보다는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효율성과 인간미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빠른 서비스 안에도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고 체계적인 시스템 안에도 융통성이 살아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혁신이 아닐까요?
계산을 마치고 일어서려는 순간 그 친절한 직원이 다가와서 맛있게 드셨느냐며 한국 음식이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정말 놀라웠다고 음식도 맛있었지만 이런 문화가 더 인상적이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직원이 더욱 환한 표정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정말 기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계시는 동안 맛있는 것 많이 드시고 다음에 또 오시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식당을 나서면서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한국은 효율과 따뜻함이 공존하는 나라이며 이곳 사람들은 빠르면서도 정성스럽게 합리적이면서도 감성적으로 살아간다고. 이것이 바로 한국의 진정한 힘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다짐도 했습니다. 독일로 돌아가면 동료들에게 이 이야기를 꼭 전해야겠다고. 한국에 대한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에게 진짜 한국을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술과 K-파프만이 아닌 일상 속에 스며든 배려의 문화를 말이죠. 출장 일정상 저는 일주일 더 서울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는 가능한 한 많은 한식당을 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늘의 경험이 예외적인 것인지 아니면 한국의 일반적인 문화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국어도 더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같은 표현들을 제대로 말할 수 있다면 이런 따뜻한 문화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소통 수단이 아니라 문화를 이해하는 열쇠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라고, 이런 곳이 세상에 있다는 게 신기하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한국의 다른 분야는 어떨까? 식당뿐만 아니라 다른 서비스업이나 일반적인 사회 분위기도 이런 따뜻함이 있을까? 다음 날부터 나머지 일주일 동안 제가 방문한 한식당들에서도 비슷한 경험이 반복되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빠른 서비스, 무료 반찬, 그리고 따뜻한 마음 씀씀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한국의 보편적인 문화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강남의 한 삼겹살집에서의 경험이었습니다. 저 혼자 삼겹살을 먹고 있는데 사장님이 직접 나와서 고기를 구워주시며 한국의 음식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함께 먹는 것을 좋아한다며 혼자 오셨지만 외롭지 않게 해드리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로 된장찌개까지 주셨죠. 그때 제가 어설프게나마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자 사장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며 또 한 번 감동했습니다. 우리나라 말을 배우고 계시냐며 정말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언어를 배우려는 노력 자체가 이미 문화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라는 것을. 마지막 날 저녁, 첫날 갔던 그 김치찌개 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친절했던 직원에게 작은 선물을 준비해 갔습니다. 독일에서 가져온 초콜릿이었죠. 일주일 전에 여기서 처음 한국 문화를 배웠다며 정말 감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직원은 정말 놀라며 고마워했습니다. 이런 걸 왜 하느냐며 정말 고맙다고, 손님이 이렇게까지 해주시니 우리가 더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에 한국 오시면 꼭 다시 들러달라며 가족처럼 맞아드리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이번 출장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비즈니스 미팅도 성공적이었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 사람들에 대한 진정한 이해였습니다. 독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동료들에게 보낼 이메일을 작성했습니다. 한국의 비즈니스 환경뿐만 아니라 이런 일상 문화도 함께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단순한 출장이 아니라 인생의 전환점이었다고 썼습니다. 진정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효율성과 인간미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를 배웠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한국에서 배울 점이 많다며 다음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도 꼭 한국에 가보시기를 추천한다고 적었습니다. 특히 작은 한식당에서의 식사를 놓치지 말라고, 그곳에서 한국의 진짜 마음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한국에 와서 이번에는 관광객이 아닌 한국을 더 깊이 이해하는 사람으로 돌아오겠다고. 그때는 더 많은 한국어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더 많은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국, 그리고 그 작은 김치찌개 집에서의 경험은 제게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에는 아직도 이렇게 따뜻한 곳이 있다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 독일 함부르크의 한 레스토랑에서 동료들과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항공회사에서 함께 일하는 엔지니어들과의 정기 모임이었습니다.
평소처럼 각자의 출장 경험담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고, 저는 서울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한국에서 정말 신기한 경험을 했다며 식당에 들어가서 음식을 주문했는데 5분도 안 되어서 음식이 나왔다고, 그것도 갓 끓인 찌개와 함께 여러 가지 반찬들까지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동료들은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스가 정말로 5분이었냐며 패스트푸드가 아니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라고, 정말 제대로 된 한국 전통 음식이었다고, 김치찌개라고 하는데 깊고 진한 맛이 났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반찬이었다며 저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반찬을 더 달라고 했더니 무료로 가져다 주더라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원하는 만큼 계속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랑크가 웃으며 마르코, 그건 좀 과장이 아니냐며 무료로 음식을 더 준다고 하자 저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이라고, 제가 직접 경험한 일이라고, 한국에서는 그것이 당연한 문화라고 하더라고 말했습니다. 토마스가 의심스럽다는 듯이 그럼 식당이 손해를 보는 거 아니냐며 비즈니스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그게 바로 한국의 특별한 점이라고, 단기적인 손익보다는 손님의 만족을 우선시하는 문화인 것 같다고, 그리고 그 결과로 손님들의 충성도가 높아지는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목소리에 감동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 모든 서비스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 같았어요. 직원들이 정말로 손님이 만족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마르코의 이야기를 들은 동료들은 점점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몇 명은 실제로 한국 여행을 계획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한스는 다음 휴가 때 서울로 여행을 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토마스도 한국의 비즈니스 문화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한국어 몇 마디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요. 같은 기본적인 표현들 말이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이런 작은 노력을 기뻐하는지도 설명해 주었습니다. 마르코가 전한 한국의 따뜻한 문화는 이렇게 조금씩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몇 개월 후 한스가 정말로 서울 여행을 다녀와서는 저와 똑같은 경험담을 들려주었습니다. 그 역시 5분 서비스와 무료 반찬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스는 또 다른 동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고, 이렇게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가 독일 항공업계 사람들 사이에서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5분 서비스와 무료 반찬 문화가 외국인에게는 이렇게 큰 감동을 주는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 작은 배려들이 세계인들에게는 경이로운 한국만의 매력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한국의 이런 아름다운 문화가 전 세계에 더 많이 알려져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따뜻한 정서와 빠른 서비스 정신, 그리고 손님을 진심으로 대접하는 마음. 이 모든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진정한 소프트 파워입니다. 마르코처럼 한국을 처음 경험하는 외국인들이 우리의 문화를 통해 감동받고 그것을 자신의 나라 사람들에게 전하는 모습.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문화 전파의 힘이 아닐까 합니다. 작은 한식당에서 시작된 감동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많이 알려지길 원한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넘버원 코리아를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한국 문화 자랑거리도 들려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일에 함께해주세요. 감사합니다.